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설 연휴 잘 쉬셨습니까? 또 어느새 연휴가 훌쩍 지나가고 정신 차려봤더니 이제 2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앞이면 이제 3월이 될 테고 3월 하면 참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사철이다 뭐다 그리고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얘기들로 인해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을 발표 앞두고 과연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 참 이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심층 토크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 그리고 BSI 경영연구원의 김종선 원장, 그리고 문정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크를 하게 될지 화면 통해서 그 주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설 이후 부동산 최대 변수는 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짚어봤는데요. 먼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짚어보고 조금씩 이야기를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시장 큰 그림에서 상반기 시장은 좀 어떤 변수나 어떤 진행 방향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 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양극화는 점점 벌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상반기에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데는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예. 하반기 가서는 이제 조정기가 들겠지만, 또 하나 이제 강북 지역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의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난 2월 9일 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두 가구, 세 가구도 자유주택 정비 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양극화도 역시 벌어져서 강북의 의정부 지역이나 양주 지역 또는 동동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나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런 대로 지난해 이어질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미분양이나 미입주 사태 또는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과 오랜만에 방송 같이 하게 됐는데 네. 말씀을 더 청산 뉴스로 잘하시네요. 아이고, 나왔습니다. 양극화는 좀 계속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고 강남, 간북 다 오른다는 거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지역별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원장님께서 보고 계신 또 뷰 전망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강남 쪽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4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네. 주택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본이 더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택 수요 자체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남이나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나 이제 강북이나 어떤 그런 제도적인 호재 요인들 그리고 수요 자체가 좀 부족한 곳들은 양극화 현상이 생기면서 가격이 좀 강한 흐름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금리, DSR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 끝내도 될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강남으로 해봤는데요. 아마 두 분의 입에서도 강남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집값 상승을 또 이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정우 기자가 현재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정부가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고강도 대책을 6차례나 내놨었습니다. 이 대출 규제부터 양도세와 같은 이제 세제까지 건드리면서 강남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겨냥한 규제를 내놨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강남 집값은 꿈쩍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고 똘똘한 한 채만 가지면 된다는 심리로 인해서 강남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강남은 매도 우위 시장으로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뭐 다시 말하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된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은 얼마 이하로는 물건을 팔지 말자, 내놓지 말자라는 심리가 또 작용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뭐 36평은 뭐 20억 이상, 34평은 19억 이상 바짝 뭐 결의하는 내용의 뭐 전단지도 좀 내걸린 상태입니다. 공고 전단지 같은 게 아예 붙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 황당하다 싶으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강남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 정부 규제로 이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의문이 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지역은 1차적으로 뭐 일단 학군 수요가 있고요. 또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탁지는 부족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을 묶어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묶어놓은 상태에서 더 규제가 강화되니까 공급은 부족하죠. 가격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공급 정책과 수요 분산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뭐 6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가격은 점점 더 오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보유세 문제나 또는 뭐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조정기가 들겠지만 상반기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원장님께도 같은 질문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뭐 강남 집값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안 잡히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잡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수요가 꾸준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이거 사지 마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려면 그쪽 지역의 공급을 좀 합리적으로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공급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지만 예. 이쪽에 과도하게 가수요가 형성되면 그리고 많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사야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작동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미 우리 참여정부에서도 이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시행이 되면 너네 세금 얼마 낼 거야 라고까지 몇 억 단위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지 뭐 계속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집값 상승률이 얼마나 더 가팔라질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속도를 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보자면 강남 바로 위쪽에 이제 용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용산도 사실 정부에서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앞으로의 정책 발표에 대해서 좀 계속 늦춰지는 감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정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나 그냥 계획 정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군 이래 이제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07년에 드림허브 PFB가 이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용산역 이 철도 부지랑 이 서부 이촌동 아래쪽 이제 서부 이촌동과 함께해서 30조 원을 투입해서 비즈니스 허브이자 핵심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현재까지 당시에 이제 밝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2008년에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지자 이제 대출이자 52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2013년에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제 서부 이촌동과 갈등도 겪었었고요. 현재로서는 또 코레일이 이제 그 드림허브 측으로부터 철도 정비창 부지를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달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두 차례 정도 미뤄져서 23일에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용산 예전부터 워낙 개발 계획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몇 조 원 뭐 개발하는구나 싶어요. 이제는 워낙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플랜 자체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미뤄지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과 또는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발표를 좀 늦추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또 서울시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보는 게 또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워낙 또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마스터 플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이에 이제 용산 아파트 값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는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이런 여파로 해서 이제 상승세가 조금 소폭 좀 완화됐고 예. 다만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더 상승하는 조금 더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격 흐름 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용산 쪽이 다른 여타 그 강남 지역에 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용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비단 이런 마스터 플랜에서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용산과 관련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GTX B 노선이라는 이제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송도로부터 이제 연결되는 그 노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국가공원 개발이라는 부분들도 있죠. 그 세계적인 도시들 그 집값이 굉장히 유명한 그 높기로 유명한 지역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대규모의 어떤 공원들을 꼭 끼고 있다는 공통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용산을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이런 큰 어떤 그 국가공원 개발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그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개발 계약하고 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낸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용산 주요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들을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당부 말씀을 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것은 이제 서울역서부터 군포 당정역까지 지하화 사업, 18개 역선을 지하화 사업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 노량진까지 1단계 지하화 사업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현재도 1호선 지하철역이 지나가면서 4호선 지하철역이 지나가서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강을 끼고 있지요.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이 원래 2013년도 3월 12일 날 서성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4월 달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다 움츠렸던 그 계획이 다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서 부상하기 시작한 거죠. 예.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교통의 편리성이나 입지 요건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서울에서 이 용산 역세권 개발만큼 입지 요건이 좋은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뭐 그런 계획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장기 계획이지만 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는 단기적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투자해야지 잘못하면은 많은 돈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걸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네. 말씀을 해주셔서 원장님께 그러면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듣다 보면 플랜 나오면 진짜 뚝딱 지어지고 막 초고층 빌딩 다 들어설 것 같지만 네.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소 10년이고 한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진정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용산이 지금까지 왜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네. 일단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예. 다음에 금전적인 규모, 투자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의 거대 규모의 자금, 가계 부문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자금이 투자가 소요되겠죠. 네. 이런 그 주택을 구입하든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간에 현금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가계 부문의 현금 흐름 예측은 필수니까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호재만 보면 금방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투자 지역이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0년도 짧게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는 데만 10년을 넘게 보고 있는데 용산 프로젝트 개발 자체 방금 보셨던 그런 초고층 빌딩에 공원까지 다 들어서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지역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저희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연휴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얘기를 듣고 이거 전에 매물로 다 내놓겠다라는 아직까지는 뭐 분석들이나 전망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흐름이 예상될지 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양도세가 이제 중과되니까 네. 시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 예측을 좀 많이 했었죠. 이런 쪽으로는 뭐 네. 예.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미 그 시점은 지났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매물 거래량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월 29일에서 2월 4일까지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 보면 한 14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거래될 만한 것들은 다 거래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매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증여를 안 되는 이런 선택을 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물은 급속도로 이제 사라지고 없고 수요자는 있는데 판매자, 그러니까 매도자는 없는,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라는 그 정부의 당초 예상은 예. 빗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어떤 이론이나 계획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계속 생긴단 그렇죠. 말이죠. 이 괴리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이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실행되면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을 했던 그 소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임대 기간 동안에는 팔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시장이 계획된 대로 정부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좀 정부의 유도대로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현실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어떤 매물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키워드로 저희가 넘어가 보자면 갭 투자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뭐 어느 투자 상품 시장에나 갭 투자는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떤 갭 투자에 대한 위험성들이 요즘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좀 많이 나타나서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정호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갭 투자라고 뭐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령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3억 원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나머지 2억 원만 이제 드리면 명의를 이전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어떤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대학생들마저 무리하게 좀 대출을 받아서 이런 갭 투자에 좀 투입이 된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 현상도 좀 나타났었고요. 뭐 앞으로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DTI와 같은 뭐 대출 문턱을 좀 높이면서 돈줄을 좀 옥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줄 거라는 분석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뭐 전세 시장이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갭 투자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강북에서는 성동이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서 갭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 기자가 현재 상황 잘 정리를 해줬는데 이것도 참 애매해요. 이제 두 전문가도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갭 투자 원래 관심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소액 자본을 가지고 여러 채를 통해서 나름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를 좀 노리자 이런 네. 거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 분산해야 할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세금으로 뺏길 것이다. 이걸 너무나 뻔히 아는 상황에서 굳이 갭 투자에 나서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가 많이 성행했던 게 이제 그 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전세 가격이 낮은, 네. 높은 그 비율이 높은 쪽인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강남 같은 이렇게 큰 덩치가 큰 지역들이 아니라 수도권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지역들에 지금 현재 신규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매매 가격이 좀 이렇게 충격을 좀 받고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전세 가격도 안정되다 보니까 갭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악재 요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문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도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서울의 몇 곳 정도를 빼면 갭 투자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나 지금 현상으로 봐도 진짜 갭 투자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깨졌죠.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5%까지 올라갔던 것이 금년 1월 달에 69.9% 내려왔습니다. 예. 그 내려간 것은 전세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갭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최근에 와서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진행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6년을 받고 만약에 갭 투자를 할 경우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갭 투자는 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적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좀 누워서 침 뱉는 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갭 투자 위험성이나 이런 얘기들 나오면 진짜 올 때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갭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오랜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 같은데 풍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온다라는 취지에서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들이 좀 나와서요. 먼저 분당과 용인, 그러니까 수도권 이제 인기 지역에 대해서도 집값의 변동률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문정훈 기자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연일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야탑이나 판교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니까 뭐 한 주세 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오른 곳도 있고요.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비 사업 대상인 아파트인데 특히나 6천만 원 이상이나 상승한 곳도 있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도 분당과 판교에서는 각각 0.75%, 0.36% 오름세를 보였고요. 분당 야탑동이나 정자동에선 최고 2,500만 원까지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접근성이 높은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GTX A 노선 이제 사업이 좀 추진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의 눈이 강남에 좀 쏠리다 보니까 강남 재건축에 쏠렸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분당 1기 신도시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살펴보면 분당의 한솔주공 5단지나 뭐 느티마을 4단지, 또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등이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제 한솔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안이 건축 심의를 통과를 했고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서 빠르면 올해 말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훈 기자가 설명해 주다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밑에 하단 통해서 뭐 글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낙수 효과하고 풍선 효과하고 약간 한 끗 차이 정도의 느낌이 지금 들어요.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풍선 효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분당과 용인 지역 그러니까 비강남권의 이런 집값 상승세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분당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이제 리모델링도 있지만은 앞으로 3, 4년 후에 일기 신도시 약 45만 가구가 재건축 시장에 들어옵니다. 이런 효과가 아마 더 풍선 효과처럼 일산이나 평촌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그런 효과가 또 그 인근 지역까지 또 번져서 판교나 또는 그 수원, 광교 지역까지도 가격을 좀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뭐 아무래도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나 대출 규제 또는 뭐 금리 인상이 영향을 주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빨리 접지를 못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거든요. 이런 그 가격 상승이 인근 지역까지 번지는 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네. 분당 지역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아마 지난해 여름부터 올랐습니다. 그게 좀 번진 거죠, 좀 더. 네.
참 이게 들어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이런 풍선 효과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비강남권의 앞으로의 집값 상승은 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비강남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분당이라든지 뭐 평촌, 삼본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수도권 신도시라서 원래 입지 자체가 기존에도 좀 괜찮았던 데들이 있거든요. 2기 신도시에 비해서 뭐 판교도 좋긴 하지만 판교는 워낙 좋은 곳이니까. 근데 그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원래 입지 자체가 원래 뛰어났던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강남 재건축이 워낙 이게 조명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집중받지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재건축, 이런 호재 요인들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용산, 성동, 마포 이런 쪽은 뭐 원래 우리가 강남이다 아니다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강과 연결되고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족 기능이나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띌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강남 지역의 대체 그 수요로 신도시를 만든 게 분당이었거든요. 분당에서 분당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강남에서 가까울수록 어딘지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산이나 또는 성동이나 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다 오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럼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 간의 격차는 또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점점 벌어지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문정훈 기자가 짚어주고 또 이야기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 서울과 지방 집값 격차가 벌어졌다는 기사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겠는데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107.6으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지수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매매 가격 지수가 기준 시점인 100보다 높다는 것은 매매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주택 지수는 99.0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뭐 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1.0이고 반면에 지방은 97.8로 최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이제 그리고 5대 광역시 중에서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부산 지역인데요. 제가 서울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어떤 강남을 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데 부산 해운대 가면 여기 진짜 부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는 그럼 왜 떨어졌을까? 벌써 이제 2018년이 됐으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뉴스에서 100% 분양 다 됐다, 뭐 호황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그 수요 계층 자체가 보통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외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수도권 쪽이나 다른 쪽에서 외지인들이 집을 사러 온 경우가 특히 해운대에 많았거든요. 세컨하우스 정도인가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던 게 많은 거죠. 이게 돈이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규제가 빵 터지고 나니까 외부 쪽으로 외부인들이 여기보다는 그럴 바에는 하나만 똘똘하게 가질 거면 강남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신규 그 투자 수요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공급 측면에 공급 폭탄이 있었던 거죠. 공급 물량이 물리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규제, 투기과열직으로 묶이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돼 버리죠. 그 다음에 DSR, 부채 조달해서 집 사기 더 힘들어졌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종합적인 영향이 다 이제 그렇죠. 지방 지역 쪽으로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계속 더 벌어지고 있고 교수님께 딱 맞는 질문을 그래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양극화를 잡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될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2009년도 1월 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당시에 16만 7천 세대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 12일 날 정부가 212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었죠. 예. 지방에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거나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역시 정부가 이제 그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그 확실한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불 꺼진 창이 오래 간다면 그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공급 조절도 물론 해야 되고요. 무작정 1억 원을 내줘서 공급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지역 또 공급이 있는 지역은 시장 상황을 보고 맞춤의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25분 심층 토크를 했다고 모두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미 정부가 나섰겠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심층 토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 BSI 경영연구원의 김종선 원장, 그리고 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심층 토크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